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 대선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2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차기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주말 동안 숨을 고르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죠. 잠시 후 1시 2부 60분 동안 정치권 이슈들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4월 6일 일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는 없었으면 했던 탄핵의 역사가 불과 10년도 안 돼서 반복됐네요.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죠? 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틀 전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했지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지난 4일 금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시작 22분 만에 헌재가 내놓은 결론은 파면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라는 탄핵 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 선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이른바 재의결이나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쟁점별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당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며 계엄 해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선관위 장악과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파면 효력은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발생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22일, 또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로부터는 111일 만에 나온 거죠. 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이렇게 122일이 지났습니다. 현지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파면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8년 만이고요.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입니다. 참 길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넉 달을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 창문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했고 시민들이 군을 막아섰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 소추를 진행했고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지만 수사는 신병합보라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대치 속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법원의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횟수는 8차례, 경고성 비상계엄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날 출소를 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윤 전 대통령. 헌재 변론 이외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마지막 모습입니다. 계엄 뒤 122일 만, 탄핵 소추 뒤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제 대선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전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선 경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5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공식 일정 없이 하루를 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 앞서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곧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표할 거로 예상되는 8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른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야권 후보 중 처음으로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결심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을 직격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려면 내란 세력과의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사퇴 시점 이후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혼란 속에서 대선을 맡게 된 국민의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이 당론이었던 만큼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이 대선이 확정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문수 장관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그 외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주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향한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 김 장관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금 우리가 차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꼭 이룩하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치유는 하루면 충분하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자신부터 온몸을 바칠 거라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시기를 고심 중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내일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며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분열로 문재인 집권을 불렀다. 절박함으로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소수 의견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왔던 원내 일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수습책과 조기 대선 준비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남아있죠? 네, 언제쯤 관저를 떠날지 그리고 경호처에서 앞으로 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맡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전한 윤 전 대통령의 근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와 경호 조치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 중에 관저에서 나올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기존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첫 사례입니다. 경호로 인한 주민 불편 때문에 제3의 장소도 물색했는데 이사 시기와 경호 문제 등으로 당장은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에도 관저가 완공될 때까지 사저에서 6개월간 출퇴근했습니다. 경호처는 당시 경험을 토대로 경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폐거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호는 법적으로는 최대 10년까지지만 관례상 종신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에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오찬을 함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의원에게 먼저 차담을 제안해 만났습니다. 나 의원은 재판 결과에 안타깝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나라 안팎 여건과 조기 대선 상황에 우려를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조직도 정리 수순입니다. 대통령실은 참모진 회의를 없애거나 축소할 예정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원 소속 또는 대선 조직으로 이동할 거로 관측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한 12시 22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흐린 날씨가 지금 구름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오늘 날씨 맑겠습니다. 기온이 이제 오름세입니다. 오늘 서울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17도, 대구 20도 등 전국적으로 13에서 20도 분포인데요. 예년 수준입니다. 영동과 남부지방의 경우는 바깥 활동하기에 가장 쾌적하고 또 효율적인 기온대가 되겠습니다. 17에서 20도 분포고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로 계단식 상승이 더 이루어지겠습니다. 내일 날씨 역시 맑은 날씨가 돼서 벚꽃 구경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초속 15m, 산지 쪽은 초속 20m까지 강하게 부는 곳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의 동풍이 매우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휴일인 오늘은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청주에서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목천에서 시작된 정체가 천안 휴게소까지 이어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에서부터 정체 시작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상주 부근 1차로인데요.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는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바란 나들목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일직분기점 1차로는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관악터널 출구 3차로는 사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또 다른 서울 시내 상황은 올림픽대로 잠실 쪽입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외신 반응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백악관은 대한민국의 헌정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은 하지 않겠다. 현재는 동북아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관영 매체 사설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정부 들어서서 한미 동맹이나 한일 관계 개선이 이어졌고 중국은 매번 노심초사하면서 한국 자꾸 이러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으름장도 놓고 협박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여론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 일본에서 인터넷 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윤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약 90%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하. 이게 문재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과격한 인상이 있어서 일본하고 충돌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했다. 앞으로는 중국, 북한이 지배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하. 일본이 현재 굉장히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원하는 걸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냉각시기로 돌아갈까 봐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탄핵 선고 이후에 가장 먼저 정부 입장을 내놓은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네. 이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높게 평가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를 촉발한 게 맞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로 그 공포가 해소됐다라고 평가하는 이 외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 가결되기 전부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여줬고 그래서 한 미국 정치학 교수는 한국은 부러울 정도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있어서 더더욱 이번에 탄핵 인용 선고가 주목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우경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트럼프를 닮고 싶어하거나 따라가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더욱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케이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번 일련의 사태 그리고 사례 결과가 어떤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민주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거나 국민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결국 어떻게 이 국민들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우선 이 탄핵 가결 이후에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사실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게 맞고요. 외교도 이런 부분하고 절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과 만나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대응에 대한 합의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이 되더라도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일 동안은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동맹국이 적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한테 25% 상호 관세를 매겼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움직임은 뭐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이 미 국무부나 상무부에 우리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게 지금 거의 최선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가 이제 외교 정책을 확정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도 그 이후에나 뭐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쪽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한국 관련 정책이 대부분 다 자리를 잡는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치는 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을 믿고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중동 소식.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주요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했어요. 네,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와 칸 유니스 사이에 있는 모라그 회랑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라코 회랑은 제2의 필라델피 회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정착촌인데 이곳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마스는 이런 이스라엘 움직임에 대응해서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생존자 가운데 남성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가자지구를 공격하면 인질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을 살해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전쟁법 관련해서 또 의혹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과 구호 요원을 무참히 살해한 후에 집단 매장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서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3일에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텔 알수탄 지역에서 유엔 직원 1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총 15명을 1명씩 살해한 후에 집단 매장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처음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묶어서 끌고 간 후에 다시 살해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조등이나 비상신호 없이 수상하게 접근하는 차량이 있어서 여기에 발포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구급차와 소방차에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구급차를 무작위로 공격한 게 아니라 자국군을 향해서 이상하게 접근하는 이 차량들한테 발포를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특히 사망자 15명 가운데 9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영상을 이제 보면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있고 구호 요원 차량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강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 소식인데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네, 현재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요. 부상자는 약 5,000명, 실종자는 34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는 더위에다가 비 예보까지 있어서 구조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진 피해 지역에 콜레라를 포함해서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 관계자는 아직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데 비가 내리면 생존자도 익사할 수 있다고 우려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태국에서도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가 있었는데 태국 내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얀마로 구호 물자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지금 미얀마를 통치하고 있는 군부 정권이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죠.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규모의 구호품 지원을 약속을 했고 구조 인력 500여 명을 미얀마에 보내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인도, 중국을 포함해서 17개 나라가 구조대를 파견하고 1,000톤 규모의 구호 물자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 군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외부의 구호 물자가 지원되는 걸 가로막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영국 BBC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지진 피해 주요 지역인 이 사가인 그리고 만달리 방향에 검문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호 물자와 어떤 구호 활동을 벌일지를 미리 검열하고 있다라는 여러 구호기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진 구호품을 실은 중국 적십자의 차량 9대가 이 만달레를 향하다가 미얀마군의 기관총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군사 정권이 원주할 곳을 특별히 선택을 하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원주할 수 없다면 아예 막아버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식량과 물, 연료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지금 현재도 도시 곳곳에 군 검문소에 발이 묶여서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구호 물자도 못 받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하루 동안 아무 음식도 이제 먹지 못했다.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주민의 주장도 있었고요. 한 70대 주민은 집이 무너져서 잠을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데 옷도 이제 대피할 때 입고 있었던 옷 한 벌밖에 없어서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구호 단체들이 이렇게 군부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지역명을 아예 제한소에서 빼거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몰래 물품을 전달하는 식으로 조금 돌파를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이런 방식이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사고가 날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집이 없는 주민들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고요. 집이 무너지지 않은 주민들도 금이 간 집이 여진으로 무너질까 봐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시신을 담을 가방조차 부족한 실정이고요. 40도가 넘는 기온 때문에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은 이미 썩어가고 있어서 신원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군요. 네. 이번 지진에 태국의 그 건설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중국 회사가 짓고 있던 건물이라고요? 맞습니다. 방콕에 고층 건물이 정말 많은데 전체 건물의 95%는 이번 지진을 견뎌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부분적인 피해만 있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만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그 건물을 지은 게 중국 회사였는데 이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 계열의 공사 회사가 태국 현지 회사하고 합작한 합작법인입니다. 이번 지진 이후에 태국 당국이 건물 잔해에서 발견한 공사자재 샘플을 조사해봤더니 여기에서 불량 강철이 발견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불량 자재가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이게 건물 붕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지진 발생 이후에 현장에서 공사 관련 서류를 빼돌리던 중국인 4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숨길 게 있으니 서류를 빼돌리고 도망을 치르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참. 여기까지 할까요? 움직이는 세계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입니다. 김원장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월 2일 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해방의 날 이렇게 선언했죠. 네, 우리나라한테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는 10% 전부 고르게 10% 보편 관세라고 해서 이걸 부과를 했고 상호 관세는 이제 너희 나라가 우리 미국에 얼마나 관세를 매기고 있니 이걸 확인해서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는 이게 25% 그 10% 포함된 겁니다. 네. 합쳐서 25%가 부과가 됐어요. 네,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발효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율이 0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보편 관세는 이미 발효가 됐고 오는 9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 25%가 적용이 돼서 15%가 더 올라가는데 그날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네. 우리가 수출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울산에서 만들어 파는 현대차는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서 오는 땅콩 버터 같은 것은 우리는 무관세니까 우리는 0%란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9일부터는. 네. 사실상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은 경제신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율이 1930년대 수준까지 높아졌다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WTO 체제가 들어서고 2002년에 중국이 이 WTO로 들어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이제 자유무역하면서 번성했고. 그중에 돈 제일 많이 번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저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바꿔 말하면 중국과 한국이 제일 어려울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왜 25냐, 뭐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왜 25냐 이렇게 결정된 그 계산법 자체도 진짜 이상하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패널 이렇게 해놓고 그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라별로. 네, 나라별로. 한국은 거기에 50%로 매겨져 있어요. 50%로 25%가 아니고요. 50%로 매겨져 있는데 되게 황당하게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이 수입한 금액을 미국 한 해 대한 무역 수지 적자액으로 나눴어요. 왜요?
아니 이게 좀 희한한 법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50 가까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 수입한 액수 중에서 네. 자기들 적자액으로 나눠서 그게 관세율이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아, 이제 다른 나라도 되게 그래서 크루크만이 이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크루크만 교수가 이거 저 대학생들 통해 챗 GPT 돌린 거 아니냐. 하여튼 그리고 25%가 50%가 그렇게 나오는데 예. 한국은 디스카운트 20 절반에서 25%다. 그걸 써져 있어요. 거기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예. 네. 그랬다가 정작 그 행정문서에는 그날 오후에 26%로 나와 있었어요. 기사 보셨죠? 예. 그래서 또 우리 저 워싱턴 특파원들이 한국 특파원들이 25가 맞냐 26이 맞냐니까 USTR에서 미국 대표부에서 무역 대표부에서 막 이렇게 혼선을 빚다가 25.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이 예. 굉장히 주먹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네. 한 그런 사례가 여럿 있다면서요. 근데 뭐 대학생들 뭐 하루에 저 교수님께 뉴스 리포트 하듯이 정말 주먹국으로 얼기설기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대로 안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게 던져놓고 또 변한다는 거죠. 협상하자는 거죠. 네, 네. 한미 FTA는 사실상 9일부터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정부가 없으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들도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 신이 구한 남자다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쓰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24% 우리보다 예, 그 정도 낮게 부가 받았단 말이에요. 각 정부가 협상에 나설 건데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지만 한 두어 달 시간은 번 거 아닌가.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네, 우리 대통령이 없는데 뭐 지금 당장 뭐 하자고 하겠어요. 네.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네. 당장 9일부터 25%가 실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이게 다시 협상을 통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 크죠. 그렇습니다. 힘겨루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진짜 발효하겠냐 했는데 발효가 됐고 9일부터 나머지 15%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현실이 돼서 현대차는 지금 2달 동안 우리 가격 인상 안 할 테니까 많이 사줘. 뭐 떨이 세일 하듯이 관세 오르기 전에 미국에서 지금 이런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5% 관세를 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텐데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 중에 우리 땅에서 만들어 갖고 파는 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한참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고 지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 관세가 또 세잖아요. 그럼요. 인도네시아가 32% 맞았던가요? 그렇죠. 베트남이 46%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46%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 우리 모바일 삼성전자 모바일이 주로 이제 그 하노이 위쪽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갤럭시 폰은 46%가 일단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하니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게 우리 기업들로서는 당장에 이제 기아차 현대가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해 놨지만 31조 원 투자하라고. 네, 지금 30조 원 해놓고 지금 다 완공하고 있는데 31조 원을 추가로 4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차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다음부터 엄청나게 위쪽으로 지금 뭐 물류창고 가득 차게 차고지 가득 차게끔 지금 위로 올려놨거든요, 미국으로. 관세 오르기 전에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투자하면 그럼 결국은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170만 대까지 미국 내 생산을 올리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현대기아차가 그러면 멕시코에서 들어가는 것도 물량이 줄겠지만 우리 울산이나 뭐 이런 공장에서 하는 것도 줄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10만 대당 한 근로자가 한 뭐 3천 명 정도 어림잡아서 자동차 연구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생산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제철 같은 이제 아예 그냥 철강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루이지애나에 철강을 지으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좋은 철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자동차 부품이고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사주는 건데 자동차가 뭐 철강이 제일 큰 소비차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줄어들 것이고 자동차만 봐도
또 우리 한국 GM 같은 경우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 90%를 연간 한 41만 대, 85%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냥 25%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들이 이걸 사겠어요? 예. 그러면 한국 GM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고 한국 GM이 떠나면 또 그 일자리는 어떻게 하면 군산에서 왜 저기 GM 떠날 때 군산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떠나야 합니다. 안 떠나야 하고 버텨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터프 트럼프 대통령도 힘든 거예요. 힘들죠. 우리도 세게 버틸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트위터에 X에. 그러니까 힘겨루기가 시작된 거죠. 우리 기업들이 안 가고 버텨줘야 되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나 미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보복관세로 싸우거나 베트남처럼 힘없는 나라는 바로 손들거나 멕시코, 베트남 정도가 이제 바로 손들고 있고 캐나다, 유럽, 중국은 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중국도 캐나다도 EU도 지금 보복관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못 합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4%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34%니까 똑같이.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복관세입니다. 네. 예. 그리고 히토류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히토류 안 나가면 전 세계 히토류의 60%가 중국에 있는데 2차 전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수출 통제하겠다.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수출 통제하겠다는 거고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취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전화도 안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일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일기 때는 막 협상하자라고 해갖고 말하라고까지 시진핑 주석이 안방까지 찾아갔잖아요. 전혀 다른 분위기고 EU도 화가 많이 나 있고 캐나다 카니 신임 총리는 원래 캐나다야 뭐 미국과 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 리그도 같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 미국 방문을 하지 않고 보란 듯이 유럽 방문을 먼저 했고 지금 뭐 EU 가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왜 보복관세 못 하죠? 일단 FTA가 깨져야죠. 뭐 사실상 깨졌다고 치면 미국이 깼는데 우리는 왜 못 깹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주한미군이나 이런 뭔가 좀 레버리지가 우리가 더 약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캐나다는 미국의 우방이 아니어서 뭐 보복관세 하나요?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미국한테 수입하는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 양말부터 인공위성까지 휴대폰, 반도체까지 다 만드는 나라가 잘 만드는 나라가 없단 말이죠. 반대로 미국에서 오는 것들은 별로 우리가 관세를 매겨봤자 우리가 별로 많이 쓰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플랫폼들,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건 다 한국의 법인이 있고 사실 우리가 미국에 많이 진짜 미국 제품 없어서 안 되는 게 F-35 전투기. 뭐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관세를 매기겠어요.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땅콩버터 말씀드렸는데 뭐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뭐 있어요. 나파밸리 와인. 대부분 다 쓸만하고 품질 좋고 만들기 어려운 건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묘한 것들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협상해야죠. 협상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참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보복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라가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크고요.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건데 바로 트럼프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죠. 물가가 당연히 오르니까 수입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도 못 내릴 것이고 그 핵심입니다. 그럼 경기도 안 좋아질 것이고 미국 내에서 좋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고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반대 시위도 막 벌어지고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무슨 확신이요? 세게 누르면 아까 제가 버텨야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 공장을 다 지으러 올 거다. 현대차 들어가잖아요. 못 버티고.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현대차도 안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잖아요. 그게 부지하세월 아닙니까? 몇 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몇 년 사이에 미국 경제 망가지는 건 어떻게 하고요? 당장에 지금 뭐 나스닥만 해도 20%가 흘러내렸으니까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더치에서 수장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는 지금 38%가 내렸어요. 석 달 만에. 거의 이제 반토막 날 지경이고 이틀 동안 목, 금 동안에 미국 주식 주가가 내린 시가총액이 9,600조 원이 내렸다니까 대한민국 국가 GDP가 4,000조 원입니다. 이틀 동안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 정부가 소비할 돈의 2배를 이틀 동안 날려먹었습니다. 미츠비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느냐?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강한
그리고 저 앵커 생각하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사람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모두 악재라는 거죠. 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개 행정부 때는 협상을 했어요. 예. 협상을 해서 중국도 모두 다 우리 한미 FTA도 다시 개정을 해서 그래요. 사실 큰 피해 없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미국인들에게 굉장을 얻어다 준 것처럼 포장이 돼서 서로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강대강 대결이 벌어지고 그러면 누가 어느 나라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겠느냐. 미국에서 수출해서 흑자로 8번째 흑자를 얻으면서 미국의 가장 좋은 일자리를 2023년에 많이 만들어준 나라. 세계 10대 교역국이면서 미국한테 굉장한 흑자를 얻고 있는 나라. 예, 그중에서도 자동차, 전자, 모바일, 반도체 기술력을 확고히 갖고 있는 나라. 우리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1년 못 버틸 거려. 많은 분들이 벌써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공화당에서조차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일단 캐나다의 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몇몇 의원들조차도 예. 네, 특히 캐나다와 인접한 북부 쪽에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법안에 뭐 동의할 분위기지만 예. 하지만 당장 트럼프가 이걸 접을 생각이 없다는 건 하여튼 분명하고 당장은 그런데 네. 얼마나 버티나가 중요한 관건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현대 기아차 가격이 25% 올라가겠지만 네. 일본 차 가격도 24% 올라가는 당연히 거고 네, 네. 유럽 차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반드시 25% 올라가서 현대 기아차가 전혀 안 팔린다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안 팔린다, 뭐 조금 더 팔린다, 더 유리하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못 버티고 공장이 가느냐인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제철이 간단 말이에요. 네, 네. 요거 빼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5조 이상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전이 있는데 한전은 뭐 빼고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기사 보셨잖아요. 아이폰이 미국에서 이렇게 되면 최고 사양이 33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폰 한 대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네. 미국은 아이폰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별로 못 만들고 네. 이러다 보면 못 버텨요. 미국도. 미국 국민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도 못 버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힘과 힘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도 또 이렇게. 단단히 각오하되 네. 우리도 버틸 건 버텨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남의 모란동백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